여성 대상적 그런 의식이 어떻게 공고화되는가.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여성 혐오는 그러니까 좀 이중적 차원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필요나 애정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성적 다름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 혹은 스스로 어떤 그 공동체가 공유하는 생각들은 어떤 경우는 굉장히 참혹할 정도로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찾아보는 가장 극단성은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그 금욕주의가 등장하면서 나타났던 여성 혐오 혹은 여성에 대한 어떤 굉장히 이렇게 불온한 시각들이었고, 두 번째가 칼뱅 시대. 특히 이제 청교도라고 오늘날 이렇게 이름 지어지는, 그러니까 이 칼뱅이 나면서 칼뱅이 굉장히 이 금욕주의를 내세우면서, 이것도 처음에는 이 카톨릭에 대한 정화운동으로 시작된 운동이었지만, 이것이 점차 가면 갈수록 이 사회 내의 어떤 윤리적인 지배권을 가지려 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여러 그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사회가 상당히 개방된 사회이고 성적 윤리가 뭐 그렇게 느슨한 사회라고 보지 않는다, 자기는. 왜냐하면 미국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은 남부 쪽은 카톨릭이 조금 있긴 하지만 미국 전역으로 본다면 여전히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너무 강력하고, 이 프로테스탄티즘은 묘하게도 카톨릭이 그나마 자유롭게 개방했던 성윤리를 다시 억제하는 쪽, 그러니까 중세에서 가장 심했던 것보다 더 심한 쪽으로 억제하는 쪽으로 나아갔고, 금기시하고 그것을 하나의 사회의 죄악시하고 했던 것들. 특히 남성의 욕망은 어느 정도 허용해지면서 여성의 욕망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니까 아주 불허해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그 중세 성당들, 특히 로마네스크 성당, 그러니까 로마네스크라고 하면 이제 기원 후 한 10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교회 성당들이죠. 성당 건축물에서 의외로 저런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주요 조각상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어떤 장식품처럼 들어가는 조각품들인데, 그 장식품처럼 들어가는 조각에는 수많은 사탄, 악마 뭐 이런 상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 대열에 이상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한 여성이 자신의 그 성기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모습은 그때 금욕주의를 설파했던 신부님들, 사제들 혹은 교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악마스러운, 가장 불의한 형태의 유혹이자, 그러니까 신의 어떤 그 청백함 혹은 그 순결함을 깨트리는 가장 악마적인 유혹에 해당한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각상들이 여자도 아니에요. 여성적인 양태를 지녔을 뿐이지 저걸 꼭 여성상이라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보지도 못했던 수도승이 아마 조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자 몸을 평생 동안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저런 식으로 조각을 했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신자들한테도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을 멀리하라. 뭐 그 어떤 여성의 그 유혹하는, 특히 그 여성은 가장 원죄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보았던 것들의 양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조각상들이었고요. 또 모순적인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잘 아시는 히에로니무스 보쉬라는 화가가 그린 되게 재미있는 3단 재단화예요. 그러니까 삼폭 재단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덮으면은 이제 이렇게 덮어지는, 가려진 양쪽 날개가 딱 덮어지면 되는 그림인데, 이게 펼치고 보면 하나는 천국, 하나는 연옥, 하나는 지옥,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있는데,
저는 세 군데 다 가기가 싫어요, 사실은. 저런 혼란스러움에 저는, 근데 이렇게 가만 보시면 특히 이제 이게 제가 잘못 말했네. 이게 이제 천지 창조 때 이 인간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천국이고, 이게 연육에 해당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보쉬의 그림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적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세가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성적 윤리를 강력하게 억압을 시키잖아요. 종교를 이용해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령들이나 도구마를 이용해서 억압을 했는데, 천국 가면 그 억압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렇게 마냥 즐겁게 순진하게 막 잘 놀 수가 있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는 천국상은 오히려 억압된 것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상은 현재의 억압보다 조금 더 심한 억압을 보여주는 그런 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 보시가 보여주는 여러 어떤 이 형태들은 또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것을 성당이나 교회나 사제들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인정을 했으니까 저게 버젓하게 지성소에 올라가서 재단하러 걸려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건 단순히 작가, 예술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의 사제들과 기독교인들 사회에서 공유했던 생각들. 어떻게 보면은 현재는 저 문란함으로 가기 위한 억압체제다라는 이런 어떤 참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었다. 근데 이런 그림과 더불어서 이제 열리는 것이 이제 르네상스잖아요. 그러니까 르네상스에 오면서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그때 종교 개혁하고 이제 맞물려 들어가면서 서로 세계가 양분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게 되지만, 칼뱅 정도쯤 되면, 이때 칼뱅 얘기가 나오는데, 칼뱅은 저런 교회의 성화들이 갖고 있는 문란함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해요. 오히려, 12세기의 그 카톨릭 개혁보다도 더 심각하게 칼뱅은 기독교 근본주의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칼뱅은 이 시대 사람이에요. 보시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봤을 거예요. 분명히 봤겠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런 세계야말로 정말 난삽한 세계다. 오히려 기독교 세계는 더 정갈하고 깨끗해야겠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인들의 그 생각과는 달리 예술은 적극적으로 이 난삽함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성화에서. 뭐 이런 것들은 성화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우르비노의 비너스, 티치아노가 만든 이런 그림들은 근대 초에서 아까 프락시텔레스의 그 수줍어하는 비너스 보셨잖아요. 그 비너스의 버금가는 양태의 모습들, 부끄러운 거 가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들, 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여신이지만 인간 눈의 대상이 되는 그 시대를 다시 맞이했다. 르네상스니까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에두아르드 마네의 올랭피아라는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 두 개 비슷해요. 그러니까 둘 다 그 계보가 있어요. 그 계보로 연결되는데 슬쩍 한번 비교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어떤 여자가 만만한 여자인지 한번 만만할까? 자, 이 여자 눈의 시선 각도, 고개의 위치, 몸을 비틀어 놓는 이 어떤 약간의 그 자세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몸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교태성, 뭐 이런 것들. 조금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둘이서 약 30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그 르네상스 때 바라보았던 여성미와 이때 바라봤던 여성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여성, 그러니까 그려진 여성의 어떤 자존감, 그리고 자의식,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다른 그림이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에 익숙했던 비평가들은 이 그림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여자가 너무 뻔뻔해요. 너무 도발적이고, 그리고 성욕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은 나는 I4U인데, 이쪽 가보면은 좀 U4I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묘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드러내는 방식, 더 야하진 않지만 그런 주장이 메시지가 깔리는 그런 그림들이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때 보고 있으면 이런 그림들, 그 보면은 비너스의 애인이 남자였던 아도니스라는 젊은 미남이에요. 얘가 사냥 나가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이 안타깝게 사냥 나가지 말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그 순간을 그린 베로네제의 그림입니다. 티치아노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르네상스죠. 티치아노하고 비슷한 것들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사냥개를 데리고 이제 가는데 너 나가면 죽어 그러면서 여자가 이렇게 거의 막 몸을 비틀어 가면서까지 이걸 잡고 있는 모습. 여신조차도 신인데도 인간 남성한테 굴복하는 모습. 물론 신화적으로 그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고 보고 싶어 했던 당시 상상. 그리고 이제 이건 코레치오라고 하는 동시대 화가입니다. 베로네제랑 여기서 보면은 곰으로 변한 제우스가 이오라는 여인을 이렇게 겁탈하려는 하나의 장면들 여기서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공통점 못 느끼셨어요? 여기서 여기하고 잘 모르시겠어요? 그냥 여자의 뒷모습에 집중하고 있다. 되게 재밌는 게 오히려 그 뒤태에 대한 어떤 관심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는 것은 회화적으로는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회화가 조각하고 경쟁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화조차도 조각같이 입체적으로 한 사물을 다룰 수 있다는 개념들이 이때 당시 생겨요. 그래서 돌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좀 입체적인 양상 자세들을 보일 수 있고요. 그런 입체적 양상이라면 이게 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다 벗고 있어요. 벗고 있는데 이건 지안볼로냐의 사비나 여인의 납치라고 하는 작품을 그리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이 작품은 사방에서 둘러봐도 돼요. 사방에서 둘러봐도 다 달라요. 한 작품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위적 그리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형식상으로 했을 문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서 또 다시 다루어질 남성, 여성 간의 갈등. 그러니까 성적인 것 혹은 성행위 그 자체가 일종의 남녀 간의 화합이 아니라 남녀 간의 주도권 혹은 주체와 타자에 대한 어떤 관계학, 정치학 이런 것으로서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하나의 그림의 모티브로 삼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누워있는 누드는 이제 재미없어요. 이것이 어떤 대상, 그것을 탐닉하는 대상, 그것을 욕망하는 대상, 뭐 이런 식으로 그 대상화를 아주 열심히 다양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로티시즘을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때맞춰 르네상스라는. 그리고 이런 자질구레한 현상들이 다 모여서 르네상스의 어떤 인간적인 양상들을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난해한 그림이에요.
에로티시즘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격에 해당하는 여인과 아들 격에 해당하는 남신이 그 묘한 실제로 신화에서는 비너스와 에로스니까 근친 관계죠. 근친 관계인데 이것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한 것 같지만 또 은근히 이 의미의 커플을 한번 더 벗겨보면 둘에는 다른 어떤 욕망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교류가 단순히 육체적 쾌락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것. 혹은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본성에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사회 관계망이고 정치적 음모고 일종의 의도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의 다른 후과나 다른 타 목적들을 가지고 이렇게 엮어지는 관계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갖다가 무슨 종교식으로 하나의 죄악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양태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브론치노의 알레고리라는 작품. 그 알레고리는 되게 비극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있으면 가면 여기 좀 절규하는 남자, 그다음 뒤에 약간 이상한 몸을 가지고 있는 무표정한 꼬꼬마 여성, 소녀의 모습 이것을 보고 있으면 이것들이 굉장히 중의적이고 다의적이고 또한 음모론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알레고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성이 가지고 있는 것에는 나르시시즘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일종의 동성애적인 것으로도 여기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 메두사나 뭐 거울 모티브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러한 자기 성애적인 입장이 죽음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특히 이 메두사에 관해서는 더욱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카라바치오는 이 얼굴이 자기의 자화상입니다. 딴 모습 그린 거 아니에요. 자기 얼굴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온 자기 파괴적인 양태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자기 파괴적 양태들은 가만 보면은 좀 변태적 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층 심리하고도 굉장히 결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것이고요. 아까 하다가만 얘기는 이 성화를 그리는, 특히 이제 르네상스 이후 바로크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16세기,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성화조차도 에로티시즘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성당에서 자신의 성기를 벌려 보이던 그 유치한 조각품은 성애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경고적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고요. 이것은 오히려 성스러운 존재들을 굉장히 섹시한 존재로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회한에 빠진 후회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걸친 의상이나 거울, 머릿결, 뭐 모아지는 어떤 빨간 의상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왠지 묘하게 야해요. 섹시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버젓이 안에 걸리는 것이고요. 요거는 17세기 중반쯤에 조르주 델라 뚜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성화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이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거 볼게요. 로마에 가면 이런 조각상들을 흔히 볼 수가 있을까요? 대개 보면 성교자상들, 순교자상들인데, 아마 아그네스라는 순교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 순교자였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조각가가 좀 당장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 이 목에 칼자국이 있어요.
칼자국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순교자는 그 고대 로마 때에 그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그 시기에 죽었던 순교자들이고, 로마의 수많은 교회들은 바로 순교지, 그러니까 순교자가 순교를 당했던 성지 위에 세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성당의 이름조차도 그 순교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당이 세워져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누적돼 가지고 오다가 바로크 시대 때에 새로운 성상들을 제작을 해요. 그 위에서. 그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상들 보세요. 그러니까 손은 묶여 있고 발도 묶여 있고 목이 나가서 얼굴은 보여주지는 않지만, 근데 왠지 누워 있는 저 자세는 매우 매우 섹시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유혹이 생길 만큼 굉장히 이렇게 도발적인 자세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강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성 테레사의 법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베르니니의 조각 작품인데요. 이 조각 작품에서 천사로 나온 애는 천사가 아니라 에로스로 같고 사랑의 신 같고, 이 법열에 빠진 테레사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마치 거의 오르가즘에 들어간 여성의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거 갖다가 만약에 르네상스 이전에 신부님들이 봤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니 저런 이 불경한스러운 놈. 그런데 이 시대에 이게 허용이 돼요. 이 시대의 칼뱅주의자들이 기독교의 공고함을 계속 금욕주의적으로 가하고 있을 때 카톨릭은 반대로 이렇게 예술을 했어요. 그게 만들어낸 것이 지금의 바로크 미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의 개신교들이 그림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형상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그러한 것들에 적대적이었냐 하면, 그들이 기존의 카톨릭 성당을 다 이렇게 접수를 해버렸어요. 접수를 해서 다 개신교 교회를 만들잖아요. 만들어 나갈 때 기존에 있던 모든 그림 조각들을 다 깨버려요. 아예 힘 덕치를 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게끔. 그리고 개신교 교회를 사용을 해요. 그럴 정도로 이 형상, 그러니까 미술로 드러나고 있는 시각적인 형상에 대해서 굉장히 삼엄하게 엄격하게 제한을 했는데, 그래도 그 칼뱅주의에서 그나마 다행으로 허용한 것은 음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표현은 오히려 장려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에는, 그러니까 알프스 밑에 로마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베르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알프스 위에 독일이나 폴란드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바하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음악으로 이 자신들의 어떤 그 신성, 신앙 이런 것들을 표현했고, 한쪽에서는 미술로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력이 이렇게 야하게 된 것은 또 한편 그것을 지원했던 교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오히려 더 장려를 한 교단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예수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수회는 그 개신교들의 적대적인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미술을 조금 더 야하고 화려하고 더 강렬하게 만들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이 나왔고, 특히 이 베르니니 같은 경우는 그 예수회가 그렇게 좋아했던 예술가 중에 한 편이고요. 만약에 로마 여행을 가시면 베르니니만 쫓아다녀도 로마에서 최고 한 2, 3주는 묵으셔야 돼요. 그만큼 로마는 온갖 곳에 베르니니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페북에다 실었던 그림이기도 한데, 그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라고 하는 여류, 드디어 여류 화가들이 나왔어요. 여류 화가가 그린 유디트라는
물론 이것도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피가 낭자하거나 매우 야하거나 막 그렇게 인간의 보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막 그냥 들끓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요. 이거는 성녀인 유디트가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장면. 근데 이게 저한테는 왜 이렇게 거세 장면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인지가 돼요. 그리고 젠틀리스키 같은 경우는 드문 여성 화가였는데 드물게도 그 여성 화가로서 그 입지전적 인물이 되기 전까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그림 속에 숨어 있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이 얼굴은 그 스승이고 이것은 성숙해 나중에 이제 화가로 입지를 다진 자신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젠틀레스키를 화가로 키워냈던 타시라는 화가예요. 남자 화가, 스승님. 이름도 못 들어봐요. 남아있는 작품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대신에 그가 유린했던 그 제자는 입지전적 인물이 돼서 젠틀레스키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바로크의 명장 대열에 서 있습니다. 되게 신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로코코로 가겠습니다. 이 로코코는 그 성적인 것, 에로티시즘을 좀 서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조금 더 은밀한 양태로 전개시켰던 예술을 봐요. 사실은 현대 미술 이론가 중에 한 명이죠. 이름이 하이니히 벨플린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코코 전체가 에로티시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었으면 그쪽은 미술도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렬하게 그 성적인 코드들을 그려요. 이건 부쉐라는 사람이 그렸던 부두와 피스라고, 여기 부두와 장면들, 부두와 여인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들만 있는 규방이에요. 부두아라는 말 자체가. 그 규방 안에서 한 여인이 누드로 있는 모습. 남자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방이고, 가보고 싶어 하는 방이고, 보고 싶어 하는 장면들을 그려가지고, 보여주고 싶어요. 예. 그것이 신고전주의 때에 와서 둘레지우라는 화가가 는 조금 로코코와 거리감을 두면서 이 성적인 것들의 물란함, 특히 로코코의 그 짙은 에로티시즘에 대해서 조금 반면교사를 삼긴 해요. 그러면서도 이 소녀 몇 살쯤 돼 보이세요? 뭐 20대는 아닐 것 같죠, 그죠? 한참 뭐 10대 중반이나 뭐 그때 굉장히 어린 모습. 근데 걸친 옷은 상당히 어른 여성이 입어야 될 드레스인데 이게 너무 커서 몸이 좀 드러나고 있는 어떤 안 맞는 옷을 입은 듯한 모습. 그리고 여기 항아리를 들고 있는데 항아리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그 상징 코드로 읽는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이제 처녀성을 잃은 모습, 혹은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이렇게 잃었다고 보면 자의적인 것은 아니었겠죠.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표정 자체도 표정은 좀 그래, 좀 너무 멍한 표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너무 그런 성적인 물란함에 지쳐버린 한 사회를 이렇게 투영해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건 그거고요. 그러면서도 이 여자애가 들고 있는 꽃, 모은 손의 위치, 이런 것들 잘 보면 너무나 그 성적인 코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뭐 이런 이제 이때부터 앵글의 오달리스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는 뭐 여신도 싫고 이제는 저기 이제 오리엔트에서 좀 데리고 와가지고 좀 보고 싶다라는 뭐랄까 이국 취향까지도 겸해지면서 이런 양태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제 꿈의 세계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되게 유명한 화가고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대는 약 1700년도 말서부터 1800년도 초반까지 당시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영국에서는 고딕 소설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괴기 소설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에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가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불가해한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는, 거기 안에는 수많은 범죄적 행위와 비윤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소설들이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소설 중에서 하나가 왜 이렇게 제가 요즘에 머리가 갑자기 확 비었는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예, 당장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이런 유예야.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지금 자다가 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악몽을 꾸신다거나, 아니면 잠을 자는데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막 그냥 막 뭔가 마비되는 뭐 그런 상황들, 혹은 이렇게 묘하게 이게 불면의 상황에서 막 찾아오는 그 이상한 스트레스 같은 어떤 상황, 이런 꿈도 아니고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그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온 게 프로이트보다 100년이 앞서요. 그래서 그림에서의 프로이트다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보통 이 정신병리학적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고, 바로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고딕 소설에서 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빅토리아 시대를 들어갑니다. 이 빅토리아 시대, 그러니까 특히 영국에서 빅토리아 시대라는 것은 18세기 중반에 한참 오래전에 끊겼던 여왕이 등극을 합니다. 하노버 왕가의 한 여인이죠. 그 여인의 이름이 빅토리아였고, 누구 대공인데, 하여튼 남편 사이에 엘버트 대공이죠. 그 엘버트 대공과 빅토리아 사이에 애만 18명인가가 나와요. 18명이면 거의 죽을 때까지 거의 임신 상태 아니겠어요? 웬만하면? 끔찍하죠. 근데 그 18명의 자식들을 거의 웬만하게 살려내서 그 18명을 다 유럽의 왕실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그거는 옛날에 그 오스트리아의 그 테레지아 황비가 했던 이거 똑같은 결혼 외교에서 혼인 외교를 통해서 했는데, 그런 곳의 그 영국 사회가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사회였다라고 또한 알려져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 이 에로티시즘은 약간 병적인 상황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것이 발현된 그림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그림들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더위를 먹었는지 생각나면 말씀드려줄게요. 얘 이름 생각하려다가 제 이름을 잊어버리고 막 그래요. 이거 에버린 밀레이스라는 사람이 그렸던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오피리아의 죽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죽음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되게 이렇게 연극적인 분위기이기도 하면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에로티시즘이 접합해 들어가는 그런 그림도 그려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화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수태고지, 그러니까 이 마리아한테 천사가 와서 임신 사실을 알리는 이 되게 중요한 그 기독교적 사건을 그려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수태고지는 여왕의 모습처럼 마치 사신이 와서 아련을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데, 여기는 왜 느닷없이 이웃 남자가 들이닥쳤는데 여자가
수줍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약간 경기를 떨고 있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이 장면은 너무나 현실적인 장면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뭐 백합이라든지 빨간색의 뭐 이 천을 내린 거, 이런 것들이 무슨 처녀성 뭐 아니면은 이 월경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암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여자도 보세요. 발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리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은 여성의 발목만 봐도 흥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체 노출은 팔하고 얼굴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빅토리아 시대 때의 그 사회적인 유행이나 이 노출의 정도, 금기시한 노출의 정도 같은 것들이 그걸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하체는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드러나는 건 상체. 하지만 이 금기 속에서 이 코드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림은 더 야해졌어요. 실제로 뭐 아주 벗고 과감하게 노출시키고 뭔가 이렇게 도발하는 그런 그림들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하게 아주 예민하게 묘하게 이렇게 사람의 뒤끝을 살살 긁는 것처럼 그런 식의 그림들을 그려내고 있죠. 그러다가 같은 시대에 쿠르베가 한 짓을 한번 보세요. 프랑스는 달랐어요. 네. 그런데 저 그림은 이렇게 야하지도 않아, 사실은 보면. 그리고 제목도 세상의 탄생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쿠르베는 이것을 하나의 섹스 코드로 본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인간이라는 이 종이 호모사피엔스로, 그러니까 어떤 그 삶의 굉장히 생물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사실적 임상학적 접근으로 그림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상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모습은 어떤 사람은 너무 노출 야해요, 뭐 징그러워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의뢰 산부인과 의사들을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에 해당한다라고, 그래서 유일하게 사실주의란 말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그룹은 좀 야했어요. 레즈비언 이렇게 연인을 이렇게 그려내기도 했고 하면서 오히려 그 기존의 어떤 남성 중심적인 섹슈얼 코드 자체조차도 어겨나갔던, 파격적으로 했던 사람이고요. 로빈스 코린트에 이르면 이제는 조금 이제 팜무파탈 개념, 요 시대는 이제 오스카 와일드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팜무파탈이 강조되는 시대였죠. 이제 무서워요, 점점. 그래서 이런 살로메를 그리고 있는데 왜 이상하게 얼굴이 안젤리나 졸리로 보이는지 몰라. 네. 그러니까 왜 참수된 목을 받치고 있는데 이 눈을 커플을 이게 살아있다고 확인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시체를 만지고 그걸 확인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가슴까지 드러내놓고 있는 그런, 거기다가 이제 여기 망나니가 뒤에서 칼을 아직도 들고 있고, 왠지 모르게 이 남자, 오히려 이것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닌데 이 남자하고 오히려 이 살로메와의 관계가 조금 더 뭔가 묘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좀 뭔가 불륜적 상황, 몰가해적 상황, 그리고 저 뒤에 무표정과 웃고 있는 여자의 모습들이 더 기괴해 보이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사실은 여전히 그런 여성 혐오적인 것들이 있었고요. 요거는 좀 잠시 쉬라고,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도 이런 춘화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나왔고, 특히 이게 신윤복의 이부 탐춘이라고 제목이 붙어진 건 신윤복이 붙인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봄을 탐하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부 탐춘이라고 해요. 사실은 봄을 탐한다기보다는 그냥 아쉬워요.
그러니까 얘네도 뭐 다 사랑하고 꽃도 피고 다 봄철 다 좋은데 지들만 혼자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갖고 있는 마음들을 다른 것을 이렇게 환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요. 그것도 이제 페북에 올렸던 그림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약간 이 악의적으로 좀 약간 불량한 마음이 들어서 요 여인들의 발을 보라. 예, 요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는 아직 남자를 몰라요. 이 친구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 발의 모양도 모아진 발과 벌어진 발 차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작은 그림인데, 예, 신윤복의 그림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굉장히 정확한 이렇게 캐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들이었다. 근데 이거에 반해서 그 우교의 그림들은 아주 정교하고 절묘하긴 한데 이 신윤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취감을 이렇게 발생시키지는 못해요. 이건 되게 그냥 이제 1차적인 감정에 그냥 머물러지. 그러니까 사실 얘가 더 야해. 얘가 더 진하고 또 울려주는 울림들이 더 큽니다. 그리고 아까 이 그림은 사실은 아까 쿠르베의 그림하고 붙여서 요거는 이제 18세기 초반에 한 의학 서적에서 나왔던 아직 사진이 없었을 테니까 이 해부학의 자료들은 해부학을 하면 옆에서 꼭 화가가 따라 들어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의사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되게 정교한 양태로 해부학 그림들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이 임신한 산부, 죽은 산부를 해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태아도 죽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 태아와 탯줄, 여성의 자궁과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아주 그냥 굉장히 이게 냉혹하게, 치밀하게 해들어간 그림. 그러니까 이 그림을 봤으면 아마도 아까 쿠르베의 세상의 탄생도 그 같은 맥락으로서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슈얼리티 없는 성에 대한 형상성을 이 시대에 볼 수도 있었고요. 로댕 같은 경우는 이 자체로 에로티시즘. 그러니까 로댕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은 여자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한번 누가 제자인지 아니면 비평가인지 농담 삼아 로댕의 바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로댕이 그랬대. 이 세상에서 여자만큼 중요한 거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는 여성 자체가 그 사람의 예술적 원천이었고 영감의 동기였고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없이 많은 여체상들을 갖다가 로댕은 만들어 나갔습니다. 물론 남성상도 많이 만들었지만요.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뭐 토르소 정도죠. 사람이 그러니까 머리를 제외하고 나왔는데 뭐 이렇게 이 묘한 자세. 참 저렇게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었는지 저 작품을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태들이 주는 어떤 이렇게 감정들은 저는 아마 남자로서 저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여자가 또 저 장면을 보는 건 굉장히 감정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일까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까 보셨어요. 충분히 베로네제이의 아도니스에서도 보셨고, 그 제우스가 여성을 껴안는 그 장면에서도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되게 정신병리학적인 그림들도 보고, 발투스라는 독일 화가인데요. 이 화가는 계속 이런 류의 그림만 그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고 있으면 일상에서 보여지는
일종의 풍속화 같은 거기도 하고 풍자화 같기도 하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그냥 그러니까 외국식 표현하면 장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 없는 그림들. 하지만 그냥 더운데 이렇게 있는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무심코 다리 올려서 이렇게 있는 이 장면을 그려내는데 이 속에는 굉장히 이렇게 관음증적 시각들 혹은 뭐 그러한 취향의 태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색감이라든지 이 상황 자체를 연출하는 이 방식들은 조금 뭔가 이렇게 신경증적이에요. 편하지 않아요. 바라보면서 그 긴장감이 이렇게 밝은 쪽 긴장감이 아니라 굉장히 어둡게 파고드는 긴장감들이 상당히 있고 발투스의 그림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여자 같은데 남자겠죠? 남자로 알아보시겠죠? 이 남자 얼굴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되게 유명한 예술가인데. 네, 마르셀 듀샹입니다. 변기 가져와서 셈이라고 하고 자전거 바퀴 묶어서 이상한 작품 만들고 뭐 별 희한한 이벤트와 아주 파격적인 작품들을 많이 했는데 사진 작업에서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현대의 되게 유명한 사진 예술가로 불리는 신디 셔먼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연예인인 것처럼 그 유명한 셀럽들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사진을 찍고서 자기와 셀럽들 사이에 어떤 묘한 어떤 긴장관계 혹은 남성으로 나타나면서 여성이면서도 남성인 척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의 그 예민한 간극들을 파고드는 그러한 사진 작업을 했는데 그거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듀샹이에요. 자기가 여성으로 꾸미고 나가서 여성인 척해요. 그런데 너무 여성인 척도 하지 않아요. 남성인 걸 충분히 보여주면서 여성인 척해요. 그러니까 그 척하는 그 상황 자체에서 우리는 보는 사람은 불편해집니다. 얘가 언캐니했듯이 얘도 언캐니해져요. 기분 나빠요, 그냥.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이 방식과, 그러니까 모나리자 LHOQ라고 해서 예? 그녀는 상스러워, 그녀는 음탕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본인의 이것조차도 사실은 그 맥락선상에서 남녀의 성적 정체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그 에로티시즘이라고 하는 정체성, 현대에서 맞닥뜨리는 이 어떤 성적인 의식, 인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듀샹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의 모습을 찍었는데 성기 있는 부분을 묘하게 커트시켜 놓고 여성 성기처럼 이렇게 바꿔놓는 굉장히 해괴한 짓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화 양들의 침묵보 1편에서 보면 그 연쇄살인마가 처녀애들만 죽이는 연쇄살인마가 자기가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상한 놈이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심리들,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를 죽이는 이런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만약에 프로이트에 의해 가능해진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컴플렉스에서 좀 진한 것은 아마 이 에공 슈율레 같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림, 이 사람은 이미 동시대부터도 경찰서에 파출소에 붙잡혀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너무 문란하거나 너무 그러니까 외설적이거나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클림트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클림트는 조금 조율된 것이 있어서 약간 외설적으로 나가긴 하지만 에공 슐레는 아니었어요. 피카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가 소가 돼가지고 미노타우러스가 돼서 그 여성 편력을 이런 식으로 신화화된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이거는 클래스 올덴버그의
그 립스틱 탱크라고 하는 건데, 그 탱크에 대포를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듯한 모습. 근데 저 립스틱은 여성이 가지고 다니는 필수적 화장품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남성 성기를 연상시키는 듯한 어떤 폭력, 전쟁, 뭐 이런 군사적인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 남성성을 조금은 역설적으로 립스틱이라고 하는 여성의 것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뭐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발산해 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에릭 휘슬의 작업들은 되게 묘하게 그 브론치노의 알레고리랑 하고 조금 비슷하게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이렇게 쾌락에 빠진, 혹은 그 어떤 그런 감정에 빠진 엄마와 이 정신없는 엄마 앞에서 지갑 속에, 엄마 핸드백 속에 돈을 훔치는 아들, 그러니까 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섹슈얼하다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가정 내에 서로의 어떤 이 불신과, 그러니까 묘한 어떤 이 다른 일탈 행위들을 접목시켜서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야말로 아까 보셨던 브론치노의 알레고리의 현대판 해석이 아니었을까라는 느낌을 가져옵니다. 요거는 니키드 쌍팔이라는 여성 작가, 특히 이제 페미니즘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여성 작가죠. 그러니까 자신의 여성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자신을 여신화시킨 모습으로서 조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여신은 뭐 그리스의 여신도 아니고 어떤 종교의 여신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하나의 여신의 모습이에요. 거대한 몸을 가지고, 뚱뚱한 몸을 가지고, 마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연상시키는 그 정도의 몸집을 가지고 있는 그 여성의 모습을 화려한 색채로 표현을 하고, 그것을 자기 그 남성의 성신화가 아니라 여성이 내가 이제부터 그런 여성 신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드는 첫 작품 중에 하나고요. 키키 스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번에 한번 근래에 서울미술관에서 한번 되게 큰 전시를 했었고요. 키키 스미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름답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추할 수도 있고 역겨울 수도 있는 모습들, 양상들, 그 여성 신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원초성들을 직접 드러냄으로써 요새 현대미술의 어떤 에로티시즘은 이제 남성 작가가 아니라 여성 작가가 그걸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에로티시즘은 남성에 의해서 구축된 에로티시즘이 아니라 여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그리고 자신들만의 신체 주인이니까 주인으로서의 보여줌을 만들어 나가는 작품. 이거 보고 있으면은 뭐 안타깝기도 하고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막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겠고, 바로 저게 철퍼덕 앉아 있는 그렇게 예쁘지 않은 모습이지만 이것이 실체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남녀 합작으로 만든 작품들도 있지요. 하나가 이제 제프 쿠은스라는 사람이고, 그 조역 피처링이 치올리나라고 하는 포르노 배우 그러니까 작가가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되게 이제 무슨 결혼이냐면 정략적 결혼을 했어요. 그 스캔들을 일으키는 결혼을 해놓고 나서 둘이서 합작 작업을 하고 나서 89년도인가 88년도에 메이드 인 헤븐이라고 하는 되게 큰 전시를 엽니다. 주로 이런 모습들로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화상들을, 그 침실 자화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사진도 있고 이런 조각 작품도 있고, 한 번 더 보기 위해 사진 작품. 이렇게 이걸 가만히 보시면 히에로니무스 보쉬가 한 것과 똑같아요. 해분이니까. 근데 이런 스칸달 혹은 이런 센세이셔널리즘으로서 이제 성은 되게 이제 소비 문화의 한 큰 상품 맥락으로서 전락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또 반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니 쉐빌이라고 하는 되게 이제 젊은 작가 아니네요. 이제 40대 중반의
이상으로 들어섰으니까 YBA 출신에서 그러니까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90년대부터 등장했던 영국의 현대미술 작가군들, 그러니까 데미안 허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했던 작가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여자는 유일하게 전통적인 이렇게 페인팅을 위주로 그려야지만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봤을 때 인간의 육체가 꼭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는 어떤 아름다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합의가 된 듯한, 합의도 아니죠. 어떤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종용된 어떤 그 아이디얼한 그런 이상적인 상이 아니라 실제 상, 그리고 상처받은 인간에 있는 모습, 그 사실 그대로를 쉐빌은 굉장히 큰 그림으로 그려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높이가 한 4, 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림으로, 그런데 방식은 전통적인 회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렇게 살찐 여자들을 그리고 있고요. 이건 무슨 누구 형제인데, 이름은 뭐 별로 기억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네킹을 녹여 이용해가지고 이상한 신체 구조들을 형성시켜가지고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그 아동성애적 그런 것들 혹은 집단성애적 변태들 하고는, 그런데도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계속 이 신발을 나이키를 시켜요. 그건 되게 또 이렇게 우연찮게 만나는 굉장히 작은 것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를 많이 주고 있는 소품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벌어지는 이 인간의 성을 가지고 하는 작업들인데, 이 사람에도 그 마지막에는 죽음의 향기가 살짝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거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서비스로 마지막 작품인데, 한국 작가인데 외국에서 활동하는 별로 이름 없는 작가입니다. 여기 보고 있으면 그려진 이건 신윤복 그림을 이렇게 차용해서 그린 그림인데 계곡의 풍경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이런 어떤 발칙한. 예. 알아서 보세요. 예. 예. 예, 여러 가지는 이제 합성되어 있는 듯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여튼 뭐, 과거의 성애적인 혹은 에로티시즘을 추구하는, 혹은 또 포르노적인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모티브로 삼아서 예술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그림들을 보셨겠지만, 이 그림들의 양상을 보시면,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했어요. 꾸준히 그것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아름답게 바라보던, 혹은 불결하게 바라보던 간에 항상 그것을 그리고 있었고, 근데 그것을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성이 가지고 있는 불가피성인 것 같아요.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탄생했고, 그것으로 삶을 얻었고, 그리고 그것이 또 가져다 주고 있는 죽음의 양태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큰 맥락에서 감싸 안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안에의 역학을 이루면서 하나의 그 형상적 예술사를 만들어 오는 또 하나의 원동력으로, 동기로서 작동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수잔 손탁이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예술은 성애학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처음에는 왜 예술은 그 스펙트럼이 너무나 다양한데? 라고 반론을 폈다가 그 스펙트럼의 결국은 그 귀한 지점은 결국 탄생과 죽음, 성과 죽음,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고 또 생명을 잃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인간의 살고자 하는 투쟁과 몸짓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